김경래 최강 시사.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전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한 분씩 들고 오셨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들 다들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훈훈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훈훈할까 과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파란불이니까. 네. 김태현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약간 반대로 갖고 오셨네. 저는 네. 이낙연 대표 파란불.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게 비하인드 말씀드리면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파란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또 원래 추미애 장관 빨간불 해볼까 생각도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것도 많이 했어요. 빨간불을 한 두어 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래서 오늘까지 빨간 덕후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훈훈하게 그냥 양당의 상대당 대표의 앞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파란불을 급을 맞추셨구나. 네. 예. 현근택 변호사님은 말씀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네네. 파란불. 어쨌든 100일도 지났는데요. 어쨌든 네. 좀 성공적으로 당내 장악을 잘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안착도 잘 시킨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파란불. 잠깐만, 누구부터 하죠? 누가 더 재밌지? 일단 여당부터 하죠. 여당이요? 네, 여당부터 하죠. 네. 이낙연 대표 파란불. 근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파란불 할 게 뭐가 있었죠? 그것도 전당대회 됐으니 파란불이죠. 전당대회. 그래서 전당대회는 우리 지난 주말 있었으니까. 우리 벌써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된 것 같죠. 그게 이제 이 어대낙이었나?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도 어대낙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 바로 자연스럽게 한 1년 된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막 극적으로 무슨 된 건 아니고 워낙 이낙연 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있으셔서 일주일이 안 지난 거예요. 지난주 한 주말에 저희 방송 끝나고 주말에 당선됐으니까. 근데 1등을 할 거는 진짜 어대낙이었죠. 근데 득표율이 60%까지 나올까? 라는 거는 좀 의외이긴 했어요. 득표율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왜냐하면 양자 대결도 아니고 어떤 선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자 대결에서 60%라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양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자 대결 60%고 나머지 이제 김부겸 전 장관하고 박주민 의원이 한 20%대죠. 그러니까 20% 좀 못 되는 거죠. 사실 네. 이거 빼면. 그러니까 20% 이렇게 60 된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 압도적으로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일단은 임시 대표 한 6개월 정도의 전망을 좀 밝을 수밖에 없고 일단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갈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를 차지하고 본선에 갈 수 있냐가 1차 관문일 건데 저 지지율 60%라는 득표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 맞지만 어차피 대선 후보도 이낙연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 득표율을 보니 이낙연 후보가 이대로 잘 관리하면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당내 경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낙연이 되는 확률을 저는 좀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보다. 득표율을 보고. 혼자 높였군요. 네, 혼자. 제가 높이면 되는 건 아니죠. 네, 저는 투표권도 없으니까. 왜 투표권 있어요. 국민적이 선거인단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가지고 선거인단 대신. 제가 할 일 있겠습니까? 자, 근데 현근택 변호사님은 사실 전당대회의 플레이어였어요, 그죠? 제가요? 아닌가요? 저거 플레이는 아니죠. 분에 한 분을 도와줬던. 그러니까 캠프에 계셨던 거잖아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일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어때요? 박주민 의원은? 그래도 선전했다는 분위기예요. 선전했다? 왜냐하면 이제 대의원이라는 건 결국은 지역위원장이 선점하기 때문에 조직표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보니까 이제 영남 쪽에 대의원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마 김부겸 의원 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어쨌든 대의원 표에서 많이 뒤졌지만 일반 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2등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박주민 개 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전국적인 조직이라든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하고도 친한 사이예요. 박주민 의원이. 아 그래요? 동기고. 국대 동기. 아 동기예요? 예. 아, 거의 뭐 그러시구나. 말도 놓는 사이고 이런데 정치 경력이 오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 출신이고 서울에서 쭉 살다 보니까 뭐 정치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 나올 때도 그걸 걱정한 거예요. 영호남 구도로 간다. 근데 정말로 보니까 이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쫙 그렇게 가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기댈 것이 어찌 보면 일반 여론이라든지 SNS 온라인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뜬구름 잡기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도 없고 지역적인 기반도 없고 정치 경도 잡다 보니까 좀 했는데 그래도 한 20% 정도 당내 어쨌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얻은 걸 봐서는 뭐 향후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당에서 이제 인사가 있었잖아요. 인사를 네네. 보면은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게 뭐였어요? 이제 청와대의 뭐 배재정 정무비서관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 또 24세 최고 박성민 최고위원을 와 이거 되게 파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뭐 인선 중에 하나만 좀 저는 이제 배재정 비서관은 이낙연 대표가 한 인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배재정 정무비서관이 네. 저 비서실장 오래 했잖아요. 총리 시절에. 이낙연 총리 시절. 네, 그렇죠. 네. 그러니 아마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비서관이 가 있는 거는 청와대와 어떤 정부적인 소통이 있어서 이낙연 대표한테 유리하게 좀 흘러갈 것 같고 당대표 인선에서 제가 본 건 두 가지. 하나는 호남이 없다. 당직자 인선에서요. 네, 호남이 없다. 부산 쪽이 많아요. 특히 이제 최인호 의원을 아마 갑자기 최인호 직책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지금요? 네, 지금 최인호 의원은 아마 대변인. 네? 수석 대변인, 그죠? 수석 대변인. 해서 이제 부산 쪽을 좀 강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에게 호남의 이미지가 많으니 호남이 사실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고 네. 호남에서 승리한 사람이 민주당을 결국에서 전당대회든 뭐 대선 후보든 승리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부산이고 결국 부산 영남을 공략해야 결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본인은 어차피 호남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 일종의 이낙연표 동진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친문 부산 쪽의 인사들을 좀 당직계 많이 좀 등용한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거 하나만 보고 얘기 끝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사무총장 물론 박강원 사무총장이 뭐 지역구는 수원이지만 네. 원래는 이제 호남 분이거든요. 네. 전남 분이시고 이번에 아마 이제 뭐 오영훈 비서실장은 물론 제주 지역구입니다만 오영훈 비서실장이나 이제 박강원 사무총장이나 최인호 수석 대변인 이런 분들은 아마 캠프에서 다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대변인이 했었는데.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해서 아마 선출을 했어요. 네. 아직 뭐 대학생이긴 하지만 저도 뭐 잘 아는 사이고 뭐 토론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우리 스피치 이런 것도 해보면 이렇게 토론 동아리 이런 걸 했다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저는 뭐 젊어서 파격적인 인사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당내에서 좀 검증을 거친 인사다 보는 게 맞다. 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을 잘해요. 네. 네. 저 우리 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놀랐어요. 이게 토론 이런 거를 이제 학교를 개설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주제를 하나 딱 주고 이제 1분 내 스피치 하는 걸 해봤거든요. 굉장히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센스가 있군요. 센스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아까 이제 대권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점수를 더 줬다. 예전보다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근데 그 얘기하셨다면서요, 우리. 작가분한테 이낙연 대표는 이제 엄중함을 좀 버려야 한다. 아 그거요? 네. 네. 무슨 충고예요? 이거? 그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재명 지사예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보다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 죄송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네. 당내 그래도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냥 당내 친문의 지지. 그걸 네. 이제 이재명 지사는 민심으로 뚫고 가려고 그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선 후보 결정될 까지 한 60%, 70%, 50% 넘게 가고 결국 대통령에 낙점하는 사람이 누굴 낙점하든지 가지고 본선 가서 민주당 후보 이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친문 당원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본선 가고 본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이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쉽게 승리했던 거 먹고 원사이드 게임이 될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누가 될지는 알 수는 없죠. 굉장히 박빙의 승부일 거라고요. 그러면 당신보단 결국 민심에서 앞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왜? 야, 우리가 후보 만들면 뭐해? 결국 본선 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당원들 머릿속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는 민심으로 당심을 뚫고 가려고 할 건데 그렇다고 보면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낙연 당대표가 이재명 지사 비교했을 때 민심에서 밀리는 건 뭐냐? 엄중하네, 엄중한. 그러니까 뭐냐? 정치는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 이슈가 있고 아젠다를 설정하고 아젠다를 본인이 끌고 가고 각각 이슈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거기에다 해결책을 내놓고 물론 그 답이 100% 정답은 아니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의 선제적인 답을 내놓고 논쟁을 즐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사실 총리할 때도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엄중함.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또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다 상황 다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는 본인이 공세적으로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 본인만의 철학을 가진 어떤 메시지라든지 정책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그 대선 경선 싸움에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을 높였다고 말했지. 뭐 이낙연 대표가 그냥 대선 갈 겁니다라는 말은 아직은 저는 선뜻 나오진 않아요.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게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인선에 보면 보통 당대표 정무실장 이런 분들은 이제 당직자들이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메시지 팀장도 보통 당직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메시지 팀장은 언론사에 있던 분은 바로 임명했고 네. 정무실장도 현역 의원을 임명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결국은 메시지를 좀 간결하게 확실하게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당심을 얻은 건 맞아요. 60%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아마 그 전당대회 자세히 보시면 사실 대의원은 57% 정도였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64%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심은 얻었고 일반 민심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아마 정기국회가 사실은 임기가 6개월, 7개월을 하지만 올해 12월 정도면 거의 끝나요. 정기국회 3, 4개월 기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기간에 제가 보기에 개혁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내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로 넘어가죠. 파란불일 것 같은데 이게 취임 100일이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비대위원장 할 때 이렇게 당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이미 그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칼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들이 사실은 이제 몸집 크고 목소리 큰 중진들이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없어. 이미 지난 총선 때 이미 김종인 위원장을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그룹들이 친박, 강성 친박, 강성 또 비박들이 있잖아요. 다 떨어지고 지금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정치력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나이도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또 연배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정치 경력과 정치력 그 연배에서 나오는 그 힘을 막아낼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당내 세력이 있을까? 애초부터 시작자 전무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교하면 예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비대위는 크게 성공 거두지 못했어요. 왜냐? 그때만 해도 어떤 강성의 강한 정치력을 가진 의원들이 버티고 있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책 경험은 있지만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지금 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와는. 저는 그래도 약간 의외예요. 그러니까, 의외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야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라인이라든지 386 라인이라든지 시민사회 시민운동하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거기서 다수 벗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밖에서 영입해서 들어온 사람 말고는 대부분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 제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이 친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동안 개파색도 굉장히 강했고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요즘 조용하다거든요. 되게. 왜냐면 밖에서 그러네요. 잘 안 보이네. 막 치받을 것 같은데 별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장악을 확실히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대위원장 될 때는 이게 뭐 전국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통과되느냐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당명 바꾸고 정강 정책할 때 보니까 90% 이상 단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아마 국민의힘에서 90% 이상 찬성
이상 나온 경우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내 장악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관심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최근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 네. 이게 밀당하는 건지, 뭐, 이게 뭘 오라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이게 뭐 헷갈려요.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글쎄, 이제, 일단은 뭐, 정치권에 잘 알려진 비하인드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뭐, 그리 개인적으로 좋은 사이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 다, 왜냐면 예전에 함께 했다가 갈라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갈라지는 과정이 좀 말끔하지는 않아서, 아직도 좀 약간 앙금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었죠. 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건 있는 거고. 그럼 결국 당내 역학구도는 뭐냐. 저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확실하게 어떤 야권 통합이나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좀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개인적인 약간 선호도도 있지만 본인은 당 대표기 때문에 어찌되든가 전략상으로도 당내 인사를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서울시장 후보 결정되는 직전에 또는 대선 후보 되는 결정에 뭐 야권 통합이나 무슨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붕업을 시키면서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부터 당 대표인 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랑 함께해야 무슨 뭐 문재인 정부에 뭐를 뭐 어쩌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당내 인사를 먼저 챙기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는 거죠. 당내 인사 챙겨서 붙어야 이게 국민의당 쪽 흡수가 되지. 만약에 당내 인사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 하나만 바라고 있으면 이건 통합관역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붕업이란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 경선 과정에서도. 그러니 뭐 정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봐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안철수 대표는 큰 어떤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라는 게 약간 중도 이미지잖아요. 중도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필요한 이미지인데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기가 다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가버렸어요. 중도로. 본인이 할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중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중도 이미지를 가질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기에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권에 나가거나 이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권이라든지 이거를 자기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안철수 대표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잘 들을 것 같느냐?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면에서 다 별로 매력적인 카드는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등장했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원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언론에서 등장시켰는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 이러다가 맨날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야? 대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사람이 뭐 안 하던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SNS를 시작했어요. 이제 안 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뭔가 이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SNS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제 그 100일 기념도 보면 뭐 당내에서 하겠다. 그리고 마치 내가 앞으로 당을 잘 이끌고 내년에 뭐 선거를 잘 치른다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마치 제가 보기엔 이분이 앞으로 뭐 출마 선언하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다.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확실한 건 내년에 당대 비대위원장 임기가 아마 서울시장까지 선거 때까지 거거든요. 그 이후로 김종인이라는 이름은 야권에 계속 있을 거다. 본인은 대선 후보로 플레이어로 뛰던 아니면 정식 당대표로 취임해서 대선까지 관리하던 어떤 방식이든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남아서 대선까지 있을 확률은 99%다. 다만 그게 당대표인지 대선 후보인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제가. 그렇지만 대선 후보 가능성도 본인이 직접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 배제할 수 없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야당 대표들 만난 거는 뭐 일상적인 첫 행보인 거죠? 말하자면은 뭐 관례죠. 현충원 가고 그 다음 날 이제 야당 대표들 만나고 또 뭐 청와대에서 정무소속 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어제도 이제 그랬던 거죠. 쭉 만났죠.
분위기는 뭐 예전보다는 좋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임 이해찬 대표가 조금 뭐 까칠한 편이라면 이낙연 네. 대표는 진중하고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예. 또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이준석, 김남국 두 분 이야기 들었는데 뭐 이준석 위원장이 소개를 하던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낙연 대표 인연이 괜찮은 편이에요. 뭐 취재원과 기자로 만나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했고. 옛날에 이제 구민주당이라고 열린 우리당 시절에 있었던 그 호남 중심의 민주당에서 같이 활동도 했고요. 또 이제 이해찬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좀 악연이죠, 악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가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과할 정도일 수도 있어요. 뭐 네. 모신 게 이제 횟수도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근데 이건 연배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 다른 형태다. 이 대표가 새롭게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 이 대표도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은 올 개원 협상에서 두세 달 겪을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 워낙 위기니까 집권 야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상임위 7개 뭐 예. 도로 가냐 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좀 제가 볼 때 떠보는 듯한 뭐 간 보는 발언들이요. 뭐 네가 준다면은 뭐 받겠다 뭐 이게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든가 그런 식의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고 현안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 조금 전에 최백은 교수도 한참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 비상경제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자. 이거는 김종인 브랜드 빨리 해주겠다 이 뜻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죠. 시급한 과제가 코로나 2차 확산을 극복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빨리 4차 추경해서 어려운 사람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 대표 역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재난지원금 얘기가 이게 딱 여야로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죠. 이게 4차 추경이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인데 이 방송에서 이제 뭐 김남국 의원이 뭐 이낙연 대표가 야당하고 똑같다 비슷하단가 뭐 그 이야기 해가지고 뭐 결국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뭐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보면은 이제 통합당 국민의힘이죠. 그 이미자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강하게 비판해서 홍남기 부총리한테 동의를 구하자 막 공감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선이요. 거칠게 보면은 정부, 이낙연 대표, 네. 그리고 여당 상당수, 그리고 국민의힘 1야당까지 네. 같은 의견, 그리고 이재명 지사, 민주당 일부, 뭐 최백은 교수께서도 옛날에 그 당의 대표 했지 않습니까? 예, 열린민주당. 예. 그리고 정의당, 뭐 이제 시대 전환 등 일부 진보 진영 그런 식의 이제 전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야로 안 나눠지니까 복잡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예. 그리고 또 진보적 전문가들 중에서도 선배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긍정적으로 봐준다면은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정책 논쟁이 가능한 것이고, 막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섞여 있으니까. 네. 근데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여권 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어제는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 막 비판했습니다. 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이재명 지사한테 험한 말 했다. 네.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철없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렇죠. 철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 공감한다. 이제 그러긴 했는데 네. 이걸 보면 이게 이재명 지사도 당내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는. 네. 그리고 이게 어쩌면 1차전일 수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기본소득 논쟁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대선 국면까지 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이렇게 쭉 가는 전선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국민의힘 쪽도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제 어제 정강정책과 새 당명을 정하는 이제 의총 전국위원회가 있었는데, 자, 당명은 뭐 80%면 압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네. 지금 정강 정책 중에서도 기본소득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무늬만 기본소득이다 비판을 하는데, 기존에 비해서는 진보적인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통과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심 불만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전직 의원들 그 광화문 나간 분들은 김종인 위원장 좌파다. 당신이 좌파니까 우리가 극우파처럼 보이지. 우리는 그냥 보수인데 그러잖아요. 다른 거 뭐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 이런 것들은 좀 빠졌죠. 그렇죠. 그게 이제 원안에 빠졌는데 김선동 사무총장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위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조항을 수정했다. 네. 연임 제한을 추진한 법안 발의는 바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민주당에서 윤건영 의원이 발의해놓고 있는 거하고 유사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한 지역구에서 뭐 못하게 하느냐, 다 합쳐가지고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통합당에서 광역지방의원 통폐합. 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행정단계 개표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고 너무 앞질러 나가면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양쪽 당 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낙연, 김종인 두 사람 다 당장의 도전이랄까 그런 건 없어요. 이낙연 대표는 압도적으로 선출됐고 사실은 뭐 최고의 경쟁자는 이재명 지사인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같은 당 소속이지만은 여의도가 아니라 이제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당내에 직접적인 도전자는 없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고비고비 내년 재보선 결국 대선이란 과제들까지 뚫고 나가는 거는 이제 쉽지만은 않겠죠. 알겠습니다. 윤태곤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말 사이에 이낙연 대표가 됐습니다. 항상 이게 이름이 좀 헷갈렸는데 대표 후보에서 대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씩 좀 듣고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낙연 대표 당선을? 자, 지금 저는 사실 어제 울먹이는 것. 수락 연설할 때? 예, 그거는 본인의 복잡한 심경이 내표돼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첫째로 본인의 처음에 대표 선거 출마했을 때 기대치보다는 안 좋은 상황에서 대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지지율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일부 조사에서는 뒤집힌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선을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당내에서 밀어주는 사람들도 이제 좀 적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라는 이런 변수가 있는데 부산과 서울에서 만약에 뭐 부산은 쉽지 않은 선거다 이렇게 보고 서울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대권 가기 전에 우선 그 지휘자로서의 좀 무능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대선 주자든지 자기가 이끈 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대선 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온 거고요. 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전국을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협치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면 또 여당의 원내대표라 하면 결국에는 뭐 당청 관계를 살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최근에 청와대 분위기가 그러면 당대표한테 많은 공간을 주는 아니면 원내대표에 많은 공간을 주는 그런 형태의 당청 관계 운영이냐. 아직까지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내가 2단계로 이제 대선 모드로 돌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길 거는 저도 예상을 했는데 네. 이기는 상황에서의 이제 여러 이제 지향점이나 이런 목표 같은 게 불분명해진 게 가장 큰 변수다 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정오에 격리가 공식적으로 풀린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걸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광범위한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전당대회 평가를 하는 게 좀 송구합니다. 네. 이 여러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선거도 이번 전당대회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낙연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50% 중후반대의 성적을 거둘 거다라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보고 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득표를 했고 고르게 득표를 했습니다. 실제 선거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원택트 선거였고 또 심지어 선거하는 도중에 자가격리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재난 상황 그리고 위기 국면 속에서 총리를 했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국민들의
역할이 있다. 네. 그것은 결국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을 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투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후반기 집권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좀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보면요. 권리당원이 63.73%가 나왔고요. 네. 일반 여론조사가 62.8%가 나왔는데요. 일반 권리당원 득표에서도 상당히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집권 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총리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당청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마 능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협치 부분부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이 협치가 당청 관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예. 조금 그러니까 이해찬 시대에서 이제 이낙연 시대로 간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이게 좀 협치, 그러니까 야당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모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네.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관계는 네. 과거에 둘이 뭐 지역구 선거에서 붙은 적도 있고 그 이후에는 뭐 공천을 잦은 적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은 관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낙연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뭐 김종인 위원장과의 뭐 취재 일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네. 뭐 유화적인 관계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뭐 보면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참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예.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당청 관계에 경직성이 좀 작용했다 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슈로 붙으니까 바로 싸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막 절에 찾아가고 뭐 이런 상황만 연출되고 이랬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선 주자로서의 공간을 여는 그런 지점과 네. 반면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 요구하고 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당대표 원내대표들도 결국에는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그 당시 김무성 유승민 체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청와대와 싸우다가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대표는 그것보다는 뭐 유화적인 관계로 가려고 하겠지만 반대로 그러면은 본인의 대선 지지율이라는 것이 또 어느 정도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긴 어려울 테고 뭐 복잡한 생각이 들 겁니다. 좀. 아마 이제 야당과의 관계를 보는 게 이제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첫 번째가 아마 사람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재난지원금 2차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이제 서로 간에 사람마다 당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거 어떻게 풀릴 것 같으세요? 이낙연 대표는 일단 뭐 선별 지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사실 당내에서 많은 목소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 정말 보편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긴급한 지원금으로 빨리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아주 강하게 소신 있게 선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 야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당내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견들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까가 좀 더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이제 앵커께서 이제 협치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협치와 관련된 여건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정말 경제가 어렵고 방역이 우선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데 정말 모든 국민들이 힘을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 진영 이런 거 상관없이 힘을 모으기를 바라는데 만약 이 국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으지 않고 정쟁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협치와 관련되어서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여건은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협치를 뭘로 보여주고 어떤 것이 협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거냐. 재난지원금 하나가 될 것이고요. 저는 또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세요? 공수처는 지금 야당에서는 협조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낙연 그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원칙 있는 협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 있는 협치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란 뭘까? 공수처 추진 설립과 관련된 걸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공수처 법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래통합당에 양보하고 끌려다니는 게 원칙 있는 협치일까요? 그렇지 않죠. 법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에게 후보자 추천을 빨리 해라라고 촉구하고 요구하는 게 그게 알겠습니다. 원칙 있는 협치라고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공수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니까 공수처에 대한 입장 한마디만 좀 들어보죠. 이거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있나요? 봐 협치라는 것이 뭐냐. 협력해서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정치는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대로 하자 뭐 이런 걸 텐데 저는 뭐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엔 정치의 요소를 살리려고 한다면은 법이 개입하기 전에 결국엔 타협하는 게 협치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그 대표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이 우려한 지점이 뭔지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해소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표현하자면 야당이 동의할 만한 인사를 예를 들어 공수처장으로 하자고 또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하겠다고 만약에 먼저 천명하는 순간 공수처는 일주일 뒤에 출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지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결국에는 그 21대 국회 출범한 뒤에 이해찬 김태년 체제하에서 야당이 봤던 거는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행보에 가까운 여당의 독주 체제를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지율이 그래가지고 출렁였던 것도 여당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으니만큼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협치라 함은 아까 말했듯이 원칙론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도 원칙이지만은 반대로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은 공수처 출범 못하는 것도 원칙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말싸움할 게 아니라 결국엔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하면은 끝까지 이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보궐 얘기 잠깐 해보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 다들 탈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박원순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야당에 그렇다고 내세울 만한 인물이 있느냐 이거에 이제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은 사실 이제 강금실 후보가 나올 때 그때 사실 야권 측에서는 맹영규 전 장관이랑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붙었죠. 초기에는 맹영규 장관 언급이 많이 됐었죠. 그분이 상당히 인지도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물로 가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상 정계 은퇴 상태였던 오세훈 시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서울시장이라 하는 정도의 큰 선거라는 것은 충분히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나중에라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경륜 있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언급되는 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지금 지도부의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도부가 이미 활발하게 김종인 대표가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 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후보 내는 거예요? 이제 책임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후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제 내년 그 재보궐 선거는 코로나19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 비대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죠. 지금. 그러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고 인지도 높은 정말 좋은 훌륭한 인물이 굉장히 선거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연성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도 좋은 후보자를 고르는 것, 여당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인물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당에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오세훈, 나경원,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예요? 아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인지도도 있고 새로운 젊은 세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저분을 무조건 경기도지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거론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오세훈, 나경원, 유승민 이분들은
체급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 분들이 갑자기 체급을 낮춰가지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뭐 미스터 트롯 이런 어떤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후보자를 외부에서 영입한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운동은 결국 각 당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냐. 결국 여기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 코멘트에 진실성이 없어요. 왜 갑자기? 평소에 그렇게 나경원을 안 좋아하다가 나경원을 이제 대선 주자로 축해 올려주는 거니까. 아니 근데 새로 나오는 인물들이 홍정욱 전 의원? 네. 뭐 안철수 지금 대표도 거론이 되고 김세현 전 의원도 얘기 나오고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그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잼만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세훈 시장에 비슷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한멸을 느꼈다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장외에 머무리는 일의 시간인데 저는 홍정욱 의원의 SNS 글 하나 이제 포스팅한 거 이제 그동안 즐거웠다는 취지의 이 글 하나만으로도 뭐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야권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아까 거론됐던 모든 분들 전부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는 게 정작 제가 미스터 트롯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어쨌든 과거에 이제 순환 경선 같은 방식처럼 흥행을 돋구는 방식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의 전제 요소가 뭐냐면은 무대에 올렸을 때 후보들이 끼가 있어야 됩니다. 끼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누군가는 파격적인 연설로 사람들의 어쨌든 마음을 돋궈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김남국 의원이 지적한 게 맞는 게 이 온택트 선거라든지 언택트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약간 치러봤지만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면 약간의 쇼맨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거론하신 분들 제가 봤을 때 하나같이 훌륭한 그 정치인들이고 뭐 국무총리 하셔도 되고 대통령 하셔도 될 분들도 많은데 재미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중에 거기에 누가 나가가지고 무대를 장악하면서 노잼들이구나.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상대가 뭐 인신공격을 했을 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나올 사람들 많죠? 네, 뭐 서로 하려고 뭐 후보군에 거론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죠. 뭐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박영선 장관 등등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고요. 자질도 좀 높이 평가받죠. 재미있고 입담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또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거기서 때문에. 거기서 누가 재밌어요? 우상호 의원님 재밌으세요? 지금 주저한 거 알죠? 당황하셨어. 아니, 진짜 재밌으세요. 네. 아, 그렇구나. 유머도 있으시고 진지함도 있으시고. 제가 볼 땐 두 분이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 간의 경쟁,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이 있는 게 흥행의 요소가 될 거라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인물 간의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된다라는 걸 전제하면 정당이 얼마만큼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장 후보들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이 얘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그 이낙연 대표가 지금 지지율 역전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랑 이거 이런 구도가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의원은? 저는 뭐 사실 한나라당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엎치락뒤치락 할 때, 뭐 이랬던 것처럼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당 대표 선거 중에 저는 이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센 본인의 정책적 지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뭐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알박기 비슷한 건데, 왜냐하면 이낙연 당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그 시점 이후로는 당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그게 당론이 됩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발언하는 것들이 당론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아주 강하게 자기 일차를 밝힌 거고, 저는 이제 이런 포석 자체가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이견들을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노출할지에 따라 가지고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낙연 그 대표를 들이받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소 좀 이제 좀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또 안 들이받으면 이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떻게 풀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낙연 대표나 네. 이재명 지사나 전부 다 지지율을 잊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대선 네. 본인들이 대선 후보다 네. 대선 지지율 이거 전부 다 잊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하고 자영업자 중소소상공인 근로자들 너무나 힘들어하시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알겠습니다. 내가 더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아까 이준석 그 서울시장 후보 말씀하셨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예. 게시판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진짜요? 예.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사이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